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유혹하는 낭독 극장. 안녕하세요. 금방이라도 봄비가 내려서 봄싹이 돋아날 것만 같은 날씨입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고 있겠죠. 봄은 마음을 설레게 하는 기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움, 신학기, 대청소, 새 소식, 이런 단어들이 봄과 잘 어울리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희 유혹도 봄을 맞아 새로운 낭독극장을 기획하였습니다. 기존의 낭독극장은 있는 그대로의 작품만 읽어드렸다면 이번부터는 작가 소개를 하고 같이 작품을 읽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새롭게 바뀐 낭독극장의 첫 번째 시간에는 체홉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올해가 안톤 체홉 서거 12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관계된 여러 협회 등에서는 많은 행사를 기획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희도 준비했습니다. 먼저 그럼 안톤 체홉은 과연 누구인가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안톤 파블로비치 체홉. 체홉은 1860년 항구 도시 타칸로크에서 식민지 수입 상품점을 하는 아버지 파벨 예고로비치와 어머니 예브게니아 야코브레나부나 모로조바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지방 정치와 교회 합창에 너무 열중한 부친은 파산하였고 체홉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여 학교 때문에 홀로 체홉을 제외하고는 모두 모스크바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1879년 8년 과정으로 학교를 졸업함으로써 대학 진학 자격을 얻고 같은 해 모교로부터 장학금을 받아 모스크바로 올라가 그곳에서 자리를 잡은 부모 형제들과 제외하며 같은 해 10월 모스크바 대학의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체홉은 의학 공부를 하는 한편 타간로크에서 받은 장학금과 또 상테 페레르부르크나 모스크바의 잡지에 유머 단편을 써서 그 기고료로 부모와 세 동생을 뒷바라지를 하게 됩니다. 다음 분요. 1887년 연극 이바노프의 첫 상연이 있기까지 체홉은 문학 잡지 등에 100줄에서 150줄로 한정된 짧은 단편과 수필을 일줄이 멀다 하고 기고했습니다. 체홉의 글은 호평을 받았으며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는 이미 신진 소설가로서의 명성이 높았습니다. 체홉은 500편이 넘는 단편 소설을 썼는데 이는 깊이와 예술성 측면에서 다른 작가들의 위대한 장편 소설에 필적할 만합니다. 그는 과장된 드라마나 대서사가 아닌 일상생활에 처음으로 집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 인물들은 종종 일상과 상황에 녹아들어 자신의 열망을 열정적으로 나타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것에 열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등장인물들은 실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판단하지도 비난하지도 않고 오히려 냉담한 관찰자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체홉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지만 글쓰기를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이점을 살려 사실적이고 분명한 인물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종종 의사가 등장합니다. 갈매기에서도 세 자매에서도 그 의사는 작가 자신을 투영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1904년에 폐결핵으로 44년의 생애를 마치기 전까지 수많은 희곡 작품들을 완성시켰으며 그 희곡들은 많은 사람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체홉은 자신의 작품 속에서 비범한 인간들의 탐욕과 우둔함, 무식함, 조야함, 냉혹함, 위선에 대항한 체홉의 치열한 투쟁과 삶에 대한 긍정으로 가득한 유머,
아름답고 조화로운 인간을 향한 꿈. 부당함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에게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능력은 오늘까지 전 인류의 가슴속에 뜨거운 감동을 자아냅니다. 오늘은 이러한 단편 소설 중 부인들과 가정교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인들. 참으로 어려운 일이요. 브로맨스키 씨, 퇴직은 불가피합니다.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교단에 계속 설 수는 없어요. 아니 그런데 어쩌다가 목소리가 그 모양으로 망가졌습니까? 땀을 흠뻑 흘리고 나서 차가운 맥주를 단숨에 들이켰더니 아니 그런 기가 막힌 일이 14년 동안 근무해온 사람에게 갑자기 이런 불행이 찾아올 줄이야. 그런 어이없는 일 때문에 직업을 잃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해놨겠어. 그래, 이제 무슨 일을 할 생각이요? 걱정이군. 가족이 있던가요? 아내와 어린애가 둘 있습니다. 아내와 어린애라. 당신에게 어떻게 해줘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군요. 그 목소리로는 교사를 근무할 수도 없고 연금을 받기까지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고, 그렇다고 알아서 당신 갈 대로 가라고 내버려 두자니 정말 내 마음이 편치가 않군요. 당신은 우리 식구나 다름없어. 교직에서 14년간이나 일을 해왔지 않소. 다시 말해서 나의 임무는 당신을 돕는 거요. 그런데 어떻게 도울 수가 있겠어? 아니 당신을 왜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글쎄. 그래.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지? 브로맨스키 씨, 좋은 수가 있어. 들어보세요. 다음 주에 서기 한 명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 자리라도 괜찮다면 그 자리에서 일해보는 것은 어떻겠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관님. 교육관이 아니었으면 저와 제 가족은 살 길이 막막했을 겁니다. 아니에요. 오늘 바로 이력서를 쓰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난 정말 공정하고 양심에 따라 처리했어. 그렇게 공석을 추천하는 건 정말 잘한 일이었던 것 같아. 예? 여보,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서 들렀어요. 무슨 말? 어제 니나가 와서 젊은이 한 명을 부탁하고 갔어요. 그녀 말로는 우리 기숙사에 자리가 하나 있다던데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니 그런데 그 자리는 벌써 다른 사람에게 약속이 되어 있어. 당신도 내 원칙을 알고 있지 않소? 나는 결코 청탁 따위는 받지 않는다는 거. 나도 알아요. 하지만 니나의 부탁만은 예외로 취급할 수 있잖아요. 그녀는 우리를 한연이나 다름없이 생각해주는데 우린 여태껏 뭐 한 번도 해준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 거절할 생각이란 아예 하지도 말아요. 당신이 부탁을 거절하면 니나가 뭐라고 생각할 거며 또 제 꼴은 뭐가 되겠어요? 알았어. 도대체 누구를 추천한 거예요? 젠틀한 폴 주인을 추천했어요. 폴 조인. 그 새해 차스키 집에서 게임을 같이 했던. 아니 근데 그 사람이 젠틀하다고? 천만의 말씀. 왜 그러시는 거죠? 여보, 당신도 생각을 해봐요. 젊은 놈이 벌써부터 자기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부인네들을 통해 이러잖아. 왜 그놈은 내게 직접 오지 않는 거야? 그놈은 쓰레기 같은 놈이야. 절대 안 돼! 당신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아요?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냐고요? 앞으로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것도요. 가겠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지나가다 들렀는데요. 들어가도 되죠? 예. 예, 기숙사에 공석이 났다면서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왜 있잖아요. 뒷마을 파란지 두 채가 있고 그 뒷골목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으로 세 번째 집에 사는 친구 아들이 있는데요. 아주 똑똑하고 영리하고 눈치가 빨라서 일을 잘할 듯
같아요. 추천을 드리고자 들렀어요. 걔 이름이 아마 폴주힌이라나? 뭐 꼭 부탁은 아니고요. 어쨌거나 참고 좀 해주세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아유, 정말 정신없는 여자라고. 아니, 그런데 폴 주인이라고? 안녕하세요. 잠깐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그럼요. 들어오세요. 진짜 이상한 일이네. 이번 주에 만날 여자들을 한꺼번에 다 보는 것 같아. 네? 아닙니다. 어서 오세요. 시장님은 안녕하시죠? 네, 시장님은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그게 제가 원래 이런 부탁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요. 늘 교육감님께선 제가 온정이 넘치고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하셔서 오늘 그 말씀을 증명해 보려고요. 지금 기숙사 서기 자리가 비어 있다면서요. 제가 아주 괜찮은 청년을 추천하려고요. 가슴이 매우 따뜻한 청년이랍니다. 그 자리라면 벌써 직접 보시고 확인하시죠. 폴 주인,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그럼 두 분 얘기 나누세요. 전 그만. 예. 화이팅. 앉으시죠. 저 여기 도대체 어떤 부분에 관심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서기직이 비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얻고자 합니다. 내가 아는 한 자네 부친께서는 꽤 넉넉하게 지내시고 자네도 그런 취직 자리를 구해야 할 만큼 곤란한 것도 아니고 월급이래야 그 몇 푼이나 된다고 이런 하찮은 직업을 원하는 거예요. 뭐 봉급을 바래서가 아니라 그래도 말하자면 역시 관청일 보는 것이 좀 그럴 테지. 내 생각에 자네는 한 달 뒤면 실직 나서 도망칠 것세. 반면에 그 자리를 자기 천직으로 삼을 사람이 있어. 그들은 넉넉지도 못한 사람들이고 더욱이 그 자리를 맡기로 한 후보자가 이미 있으니까. 아닙니다. 절대 실직 내지 않을 겁니다. 절대 열심히 근무하겠다고 맹세합니다. 내 말 좀 들어보게. 아니 그럼 자네는 왜 내게 직접 오지 않은 거지? 어째서 바로 내게 찾아오지 않고 부인들에게 미리 청을 놓고 다니냔 말이야. 그게 교육감님의 기분을 불쾌하게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방금 나가신 시장사부님의 추천 정도 되지 않는다고 하시면 도지사님께서 서명하신 무시험 채용 증명서를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폴 주인을 추천하는 바요. 도지사님이 직접 서명까지 하셨군. 그저 경탄할 수밖에 없네. 손 들었어.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내일 이력서를 제출하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실례해 보겠습니다. 망할 놈의 자식. 저런 헛개인만도 못한 놈의 말을 들어줘야 한다니. 분명 도지사도 어떤 귀찮은 부인에게 벗어나려고 내용도 읽어보지 않고 그냥 서명한 게 분명해. 빌어먹을 놈. 속빈 강정 같은 놈. 개만도 못한 자식. 에이 거지 발세기 같은 놈아. 네? 예. 안녕하세요, 대부님. 저예요. 저라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죠? 어머, 격식도 안 갖추시고. 예, 그래요. 매우 반가워요. 자비를 베푸시기를. 그래, 여기로 앉으시죠. 네, 그럼 딱 5분만 붙잡아 둘게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자,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도대체 제가 무슨 도움이 될지. 네, 사람들이 말하길 대부님께 빈자리가 하나 있다고 해서 아마 내일이나 오늘쯤 폴주힌이라는 청년이 찾아올 거예요. 또? 폴 주인? 브로맨스키 씨가 오기로 했는데 이걸 어쩐다. 사실대로 말을 할 수도 없고. 이거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저 브로맨스키 씨 미안하게 됐습니다. 아니야. 브로맨스키 씨 이게 참
아니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브로맨스키 씨, 당신을 위한 자리가 없어요, 없다고요. 날 좀 내버려 두세요. 괴롭히지 말란 말이에요. 교육감님, 예. 여기 이력서를 가져왔습니다. 브로맨스키 씨, 미안하고 다 끝났어. 딴 데 가서 부탁해보세요. 교육감님, 아니, 여기 이력서를. 딴 데 가서 부탁하세요. 아니, 여기 아니, 이력서. 따라오지 마세요. 교육감님. 그만! 가정교사. 올가, 가정교사에게 들어오라고 해. 저 부르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나 좀 봐요. 고개를 들어요. 내가 얘기할 때 내 눈을 좀 볼 수 없어요? 네. 그래, 애들은 잘 배우고 있겠죠? 네. 애들이 아주 머리가 좋아요. 고개를 들라니까. 애들이 머리가 좋다고요? 그야 당연하죠. 수학은 어때요? 수학도 잘들 하고 있나요? 네. 특히 작은 아이는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 그렇겠죠. 걘 날 닮았으니까 수학에는 뛰어날 거예요. 걘 정말 날 닮은 것 같죠? 네. 고개를 들어요. 그래, 바로 그거예요. 사람을 마주 볼 땐 눈을 똑바로 보란 말이에요. 자기가 약하게 보이면 약하게 대접받는다는 거 몰라요? 멋있는 말씀이세요. 자, 계산합시다. 아마 돈이 필요하실 텐데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너무 정중하시네요. 자, 우리가 한 달에 30루블로 계약을 했었죠? 네? 40인데요? 무슨 소리예요? 30씩 하기로 했죠. 30이라고 여기 써 있어요. 이제껏 가정교사에겐 30씩 줬는데 누가 40이래요? 마님께서요. 전 돈 얘긴 마님하고만 하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마 내가 30이라고 할 때 40이라고 생각한 거겠죠. 맨날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말을 제대로 못 듣는 거 아니에요. 자, 내가 똑똑히 얘기할 테니까 똑바로 쳐다보고 들어요. 한 달에 30루블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2달간 근무하셨으니까 2달 반 동안인데요. 아니, 정확히 2달입니다. 여기 그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여기 전부 써놨다니까요. 선생님이 바로 나처럼 이렇게 전부 기록을 해놓지 않으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시는 게 틀림없어요. 자, 그럼 한 달에 30씩 2달이니까 60루블이죠?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9일은 빼야죠. 일요일이 9번 있었거든요. 우리 일요일은 안 치기로 했었죠? 콜야와 일요일에는 수업을 안 하셨으니까요. 산책만 하시고. 네?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런 적이 없다니. 난 항상 일요일은 안 쳐왔어요. 그리고 그건 아주 당연한 거니까 장부에 적지도 않았죠. 내가 일요일은 근무일에서 제외한다고 얘기한 게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눈을 돌리지 말고 똑바로 봐요. 자, 이제 생각나죠? 네. 그거 봐요. 생각이 다 나잖아요. 그리고 휴일이 3번 있어. 이틀이요. 크리스마스하고 정초뿐이었는데요. 선생님 생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죠. 하지만 전 제 생일날에도 일이 있는걸요. 그랬어요.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난 가정교사의 생일에도 일을 시키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뭐 그건 문제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금전에 관한 거니까. 좋아요. 뭐 꼭 그렇게 우긴다면 까짓거 휴일이 이틀뿐이었던 걸로 하죠. 그래, 아직도 우기겠어요? 우기는 건 아니에요. 좋아요. 휴일이 3번.
3번 치우고 나면 자 12루블 까고 그리고 나흘 동안 콜려가 아파서 수업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전 그동안에도 발야를 가르쳤는데요. 그래요? 하지만 원래 계약할 때 한 아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2아이 다 가르치는 거였잖아요. 반밖에 일을 안 하고는 다 받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리고 사흘간 이가 아프다고 하셔서 남편이 사흘간 오후에는 수업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오후 4시 이후에 쉬라고 하셨죠. 전 4시까지 일했는걸요. 여기 써 있어요. 점심 식사 후에 쉬라. 우린 점심 식사를 2시까지 끝내잖아요. 3시까지 먹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러니까 7루블 까고 12루블, 7루블 더하면 19루블이네요. 그러면 제하고 남는 돈이 모두 41루블 맞죠? 네, 감사합니다. 이런 신년 기간 동안에는 차받침과 찻잔을 깨트리셨고요. 네? 저 깨뜨린 건 받침뿐이었는데요. 하지만 받침이 없는 찻잔을 뭐에 쓰겠어요. 자, 이름을 까고. 사실 꽤 비싼 거지만 내가 손해봐야지.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부주의하신 관계로 콜야가 나무에 기어오르다가 옷이 찢어졌군요. 10루블 까고. 또 선생님의 부주의로 하인이 바랴의 구두를 훔쳐갔죠. 항상 주의해서 모든 걸 살피셔야 된다고요. 유감스럽지만요. 그래서인지 5루블을 까고. 또 1월 10일책에 10루블을 빌려가셨으니까요. 요거 안 빌려갔는데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주지도 않은 돈을 여기다 써놨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틀림없는 걸 갖고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41루블에서 27루블을 제하면 14루블이 남는군요. 네. 아니, 지금 우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무슨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어요? 그런 건 나한테 얘기를 해야죠. 난 누가 우는 걸 보질 못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여기 온 뒤로 이 집에서 받은 돈이라고는 남편분께서 생일날 주신 3루블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이런 적어놓질 않았군요. 3루블. 알려줘서 고마워요. 하여간 그래도 빠지는 게 있다니까. 어째 뭐가 잘 안 맞더라니. 14루블에서 3루블을 제하면 11루블이 남는군요. 자, 계산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래요? 그럼 자, 여기 당신 돈입니다. 선생님 받으시죠.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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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리고 하나. 세보세요.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돈을 주셔서 내가 당신 돈을 뺏었는데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돈을 강탈했다고요. 당신 돈을 훔쳤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고맙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다들 한 푼은커녕 정말이지 아무것도 주지 않았거든요.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요? 당연하죠. 이렇게 행동하니까요. 난 그저 농담을 했을 뿐이에요. 당신에게 100루블을 다 주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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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별도 없는 사람이 다 있다? 왜 항의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잔인한 짓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답니다. 난 빵을 위한 투쟁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만약 당신을 화나게 하면 맞서세요. 그런 사람이 돼야 해요. 너무 심하게 대해서 죄송하군요. 주제 넘게 가르치려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렇군. 이 세상에는 약한 것이
강한 것일지도 모르겠군. 네. 잘 들으셨나요? 제가 그 작품 속에 배우분들 소개를 안 한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에서야 알았답니다. 자, 첫 번째 부인들을 해주셨던 저희 표도르 역의 윤희웅님, 그리고 나스타샤 역의 윤미라님, 그리고 브레멘스키와 시장 부인 역의 강영규님, 그리고 또 누가 있죠? 그 정신없던 부녀 회장님, 네, 김윤희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폴 주인의 조종현, 네, 조종현 우리 젊은이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왔던 세무감독국 관리의 아내의 저였습니다. 그리고 가정교사 역에는 유란이 배우님, 제가 오늘 실수가 많네요. 그리고 주인 역의 김윤희 배우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배우들 소개해 드렸고요. 저희가 음악 한 곡 듣고 본격적인 토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혹하는 낭독극장 한 지가 1년이 되었어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저희 젊은 피 우리 종현 군이 신청해준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다림과 눈물 속 Don't believe I don't wanna be with you anymor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r mind. 다시 시작한 널 알면서 이젠 없이 추억을 만드는 I know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r mind. 벌써 1년이 지났지만 1년 뒤에도 그 1년 뒤에도 널 기다려. 네,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들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크 시작해 볼까요? 네, 저는 극단 유혹의 일기라고 할 수 있죠. 최고참 강연규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함께 취업 작품을 2개를 읽었는데요. 우리가 각자 읽으면서 우리 배우님들 느끼는 그 느낌은 또 어떠실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각자 자신이 맡은 역할 이야기 또 전반적으로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 다음으로 오래된 우리 윤미라 배우님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극단 유혹의 윤미라입니다. 저는 오늘 취업 작품의 부인들 중에서 나스타샤 역을 맡았는데요. 표도르 부인의 역이죠. 나스타샤의 입장이 어땠을까 상상해 봤는데요. 이때 당시에 사교계에서 좀 남편의 든든함, 직장이 있는 남편의 든든함을 잊고 사교계에서 좀 한가락하고 싶은데 뭔가 특별히 하는 일은 없는 여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자기가 친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지만 특별히 도움이 될 만한 뭔가 없다가 마침 남편이 하는 그 일하는 직장에서 빈자리가 있다는 말을 듣고 남편한테 부탁을 하러 온 것 같더라고요. 예. 뭔가 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자존심을 좀 꺾고 부탁을 했는데 남편이 워낙 청렴하고 강직한 사람이라 부탁을 안 들어주니까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은데 충분히 나스타샤의 입장이 공감은 되지만 이 시대의 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그 주인공이었죠. 우리 표도르 교육감님 맡으신 우리 윤희응 배우님 그리고 작가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주인공 처음 해봐. 너무 좋아. 축하드려요. 짧은 글인데 주인공을 했습니다. 네. 이 표도르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작품이 12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죠. 그 죽은 지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지가 120년 됐으니까 이 작품을 쓴 건 얼추 한 140년 정도 그렇죠. 전쯤 됐을 것 같은데 140년 전에도 남자들은 부인한테 쩔쩔맸어. 140년 전에도 남자들은 부인 말을 무서워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 140년이라는 시간간이 굉장히 옛날 이야기인데 지금 봐도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죠. 맞아요. 그게 체업의 힘인 것 같아요. 그게 체업의 희극의 힘이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확실히 보시는 눈이 예리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우리 이번에 개건 배우로 처음 참여하게 된 우리 종현 배우님 폴준이라는 아주 막대한 역을 맡으셨는데 어떠셨는지요? 네. 일단 10년 동안 넘게 이제 하신 분들 옆에서 이제 하다 보니 좀 긴장이 되기도 하고 잘했어. 많았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막 실수하고 해도 다 이제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정말 일단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연기를 듣게 되신 분들께 정말 살짝 네, 뭐 그 정도로 됐고요. 폴 주인이란 인물은 어떤 것 같아요? 본인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일단 제가 폴 주인을 맡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딱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 보이더라고요. 정말? 네, 저도 좀 이제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어가지고 살짝 동경하게 됐습니다. 약간 뭐 아이돌 같은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모든 부인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막 그죠? 네, 그러니까요. 추천을 하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 장면 보면서 아까 윤희용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이나 그때나 여자들이 오히려 입김이 더 셌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고요. 그럼 과연 이 사람들한테 포유주의는 어떤 존재였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 단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한마디. 폴 주인을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을 좋아해서는 아닌 걸로 봤거든요. 저는 그렇죠. 이들이 자기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냥 어찌 보면 부인들도 저 사람 그냥 도구로 이용한 거죠. 뭐 저 사람이 좋아서 그런 좋아하는 감정 이거보다는 자기의 위치를 어떻게 아까 나스타샤 같은 경우에는 사귀기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거기서 부탁받은 거를 이 정도는 나도 좀 할 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계속 밀려 들어오는 부인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부녀회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없는 캐릭터였는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각색을 하고 하면서 무대화하려니 오히려 부인들이 더 밀려 들어오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넣었는데 재미를 좀 살리기 위해서 부녀회장 같은 경우는 들어간 거고요. 시장 부인도 자기의 그 위치, 물론 자기의 위치는 아니에요. 남편이 직위를 이용한 그런 거죠. 이분들도 결국에는 사교계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우리가 체업을 흔히 그 희극의 명장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표두르의 그 강직하고 견고한 그런 믿음, 청량함이 이 부인들에서 무너지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처지에 들어가 있는 표두르라든가 우리의 목소리를 잃은 그 교사라는 한테는 굉장히 슬픈 비극이죠. 그런데 또 그게 제 3자에서 볼 때는 희극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체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쯤에서 잠깐 쉬어가는 코너 우리 이유란이 배우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다고 해서요. 뭘 준비하셨죠? 네, 제가 러시아 이름에 익숙해지는 방법인데요. 제가 알려드릴까 해요. 이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면 더 쉽게 러시아 희곡이 읽히더라고요. 이름이 어려워. 네. 우리나라 이름은 너무 어떻게 어려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러시아 이름은 이름과 성 사이에 부칭이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안톤 파블로비치 체홉 이게 체홉의 풀네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안톤은 뭘까요? 이름? 성? 이름. 삑 성. 땡. 뭐야 삑삑삑. 부자. 가운데 파블로비치는 부칭이에요. 여기서 부칭은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면 체홉 가문의 파블로의 아들 안톤. 안톤이 이름이에요. 안톤 이름 맞습니다. 네. 체홉이 성입니다. 네. 누구네 자식의 그렇죠. 체업이다 이런 뜻이. 그런데 또 러시아 이름은 남성형하고 여성형하고 이름이 달라요. 여성형 같은 경우는 마리아 파블로브나 체오바 이렇게 돼요. 뭔가 러블러블하네요. 네. 그래서 그러네. 가운데 부분에 뭐뭐라 나 이렇게 남성형은 뭐뭐 비치 여성형은 뭐뭐 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리아 파블로브나 체오바 이거는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체홉 무조건 가문의 가운데의 이름은 아버지가 무조건 들어가요. 아버지가 들어가요. 네. 여자도? 네. 여자는 그리고 엄마가 들어가거나 그러면 안 돼. 아니요. 이렇게 되고 극존칭은 또 다르게 불러요. 어려워. 안톤 파블로비치 체홉 이랬을 경우에 극존칭은 뭐가 될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파블로비치나. 그건 여자 이름이지. 안 비치. 다시요. 안톤 파블로비치 체홉.
이게 체홉의 풀네임인데 여기서 극존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불러야 극존칭이 될까요? 몰라요. 안톤 파블로비치. 이게 극존칭이에요. 네? 안톤 파블로비치. 그냥 네, 단순하게. 네. 이게 극존칭이고 또 러시아 이름은 애칭을 많이 사용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안톤 파블로비치 체홉 여기에서 애칭을 부르면 안토샤가 안토샤. 되는 거예요. 안토샤. 귀엽다. 네, 네. 수리론 같다. 응. 예를 들어서 마리아 파블로브나 체오바 음. 이거의 애칭은 마샤. 마리아가 마샤. 아, 그래서 마샤가 그래서 많군요. 마샤가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갈매기 그 마샤. 네네. 그 마샤예요. 재밌네요. 이름 이야기. 네, 그렇죠. 네. 거기서 그리고 갈매기에서도 코스차라고 하잖아요. 그 바냐 삼촌에서 어, 바냐. 바냐. 이것도 애칭인 거죠. 아. 이렇게. 그래서 체홉의 희곡을 읽을 때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네, 아주 맞습니다. 재밌는 거를 준비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두 번째 희곡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가정교사 맡았던 두 분 배우분 계시죠? 그러면 가정교사를 맡았던 우리 김윤희 배우님의 이 역을 하면서 그 주인의 입장이라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가정교사의 주인을 맡았던 김윤입니다. 일단 목 관리를 잘 못해서 상태가 좀 좋지 않았던 점 먼저 사과를 좀 드리고요. 전혀 공감을 할 수 없어서 몰입하기에 힘들었다는 점이 가장 어렵죠. 그러니까 시대를 잘 이해를 하지 못했고, 네, 좀 지금 말씀해주신 선배님들의 말씀을 좀 듣고 나니 드는 생각은, 네, 이 사람이 진심으로 저 가정교사를 이해를 하고 포용을 하고 아마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주인은 그냥 자기 있는 위치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대사도 있죠. 가르치려 들어서 미안해요. 그리고 그렇지만 맨 마지막 대사는 약한 것이 강할지도 모르겠군이라고 대사를 맺고는 있지만 이 주인은 결국은 끝까지 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계급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죠? 계층? 뭐 내지는 그런 거를 정신을 유지하고 가지 않았을까? 근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대사는 제가 훨씬 많지만 주인공인 가정교사가 다 끌어가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계속 관찰을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께 보여졌는지는 좀 궁금하네요. 저희가 이 역을 준비하면서 윤희연 배우님이 하실 말씀이 뭐냐면, 네, 아까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체오비의 이야기가 정신이 이 작품마다 녹아져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이 가정교사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딱 투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가 갖고 있는 각자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뭐랬죠? 저희가 농활이라 그러죠. 농민들을 갖다 계몽시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70년대, 80년대 많은 대학생들이 농촌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뭔가 이렇게 교육시키고자 그랬던 것들. 하지만 그런 교육을 시키려던 20대 청년의 화이트 칼라 갖고 있는 순수한 그 지식이 오랜 세월을 가지고 있던 농민들이 갖고 있던 오래된 갖고 있는 지혜를 따라가지는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기서 갖고 있는 괴리감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표현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잠깐 제 생각이 드는 것 같기는 해요. 영원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려고 그쵸. 마지막에 계몽하는 대상으로만은 생각하는 거지 정말 그 사람의 상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역부족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는 말씀인 것 같아서 제대로 굉장히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되게 짧고 모자른 표현을 썼는데 선배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완벽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정말 가정교사 주인공이었던 가정교사 맡은 라니 배우님 뭐 어떠셨어요? 맡으시면서 재작년에 우리가 이걸 했었죠, 공연을. 네, 그렇죠. 그때도 되게 힘들어하셨었어요, 사실은 이 역할에 대해서. 그때 감정을 얘기해 주셔도 좋고 오늘 또 읽을 때 또 어떻게 다르더라? 뭐 그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가정교사를 어떻게 다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가정교사 역 맡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저를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한 것 같습니다. 아닐까요? 뭐 그건 뭐 어떤 점이 닮은 개인의 거예요? 생각이니까. 어떤 점이? 그냥 닮았다 그러면은 모르잖아. 어떤 점이 닮았다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게요. 예리하신데. 맞서는 거를 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예. 그래서 그냥 수긍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쪽인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저도 삶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싸우지 않고 그래 내가 좀 져주지, 그래 내가 져줄게. 그런데 결국 그 편이 옳았다라는 제 삶의 과정에서는 그런 게 더 컸었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잘했어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런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는 그래서 이해가 가요. 이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답니다. 라는 말의 의미를 저는 좀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세상에는 약한 것이 강한 거구나. 그 부분도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사는 게 꼭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맞다. 정에 불의에 맞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 같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결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있기도 하지만 또 이뤄지는 것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 강자가 그렇게 나오는 거 알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 알지만, 그래 내가 져주지, 그래 그렇게 해봐 라고 이 가정교사처럼 그런 편에 수용하고 그냥 갔을 때 돌아오는 게 더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승리하는 경우가 살다 보면 네. 주변에도 보면 자신의 것을 지키는 게 오히려 침묵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반드시 불의에 대항하는 것만이 정답이다. 물론 저도 불의를 보면 대항하는 쪽이에요, 저는. 그런데 지금 라니 배우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답니다. 그 말씀을 공감하셨다 그러는데 얘기 듣다 보니까 저도 좀 그런 생각은 드네요. 내가 믿는 것이 내 신의가 내가 무조건 옳다라고는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내가 믿는 것이고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이거를 공연을 했을 때 관객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줬어요. 나 보는 것 같다고. 나 보는 것 같아서 좀 속도 터졌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런 모습이 뭐 마냥 좋지는 않았던 거죠. 그들도 알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있고, 라니 배우 얘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손해봄으로써 그 주변이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지금 많이 접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나누고 나서 또 이 체업이나 또 아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질문 같은 거 해도 될까요? 아유, 그럼요.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낭독하신 분 중에 작가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작가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윤 작가입니다. 윤 작가입니다. 네. 네. 같은 작가 입장에서 안톤 체홉의 작가적인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안톤 체홉이 우리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한 140년 전, 이제 돌아가신 지 한 120년, 굉장히 오래된 작가인데 그 당시에 쓴 이야기가 지금도 어색하지가 않아. 맞아요. 대단해. 맞아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140년 전에 쓴 이야기가 지금 읽어. 그래도 어색하지가 않아. 네, 대단한 거예요. 들으면서 되게 몰입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140년 전이라고 하면서 좀 되게 놀랐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지. 네,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톤 체홉은 그 당시 이제 러시아 혁명 전이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원고료를 글자 수에 따라서 줬대요. 그러니까 많이 쓰면은 많이 받는 거야. 그럼 생활 작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쓰기 위해서 지금도 참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뭐 1년에 단편을 한 150편씩 쓰고 그랬대요. 그럼 1년에 150편이면은 한 이틀에 한 편씩은 막 써대야지 한 150편씩 막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체홉은 그 당시에 돈을 잘 버는 작가였나요? 많이 안 줬겠지. 원고료를. 제가 처음 읽어드린 거에 비하면 100줄에서 150줄로 한정된 짧은 단편을 썼대요. 그런 거 보면 잡지에서 돈을 많이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아니, 그만큼만 써라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그 체홉은 굉장히 단편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체홉의 단편들을 각광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자 수에 따라서 원고료가 책정되다 보니까 뭐 재와 머리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묘사가 많아. 그러니까 막 길게 써야 돼.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도 괜히 설명하고 길게 쓰고 그러면은 왜 글자 수가 많아지니까 돈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쓸데없이 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글을 읽을 때 힘든 거지. 너무 이유 없이 길어지니까. 근데 체홉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지. 얘기해도 괜찮나요? 체홉은 짧게 쓰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체홉이 아니잖아. 그렇죠. 네, 저기 도수 이게 거잖아. 체홉이 처음 글을 쓰게 된 이유가 돈 벌려고. 돈 벌려. 그쵸. 가정이 돈 벌려. 어려워서 거의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써댄 거죠. 1880년대 때 20살 때 더 막 엄청나게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대단한 게 쓴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글감이 그렇게 그쵸. 이틀에 한 번씩 나오냐 이거야. 그게 대단한 거지. 그죠. 근데 거의 생활적인 거로 해서 그렇죠. 많이 그거를 뽑아내잖아요. 이야기를. 그리고 의사였던 게 조금 도움이 되긴 했대요. 그렇겠죠. 워낙 많은 그렇죠. 사람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집을 하나 짓고 그 집에서 이제 그 진료를 이제 받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그 계층을 많이 이제 다양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관찰력이 대단하죠. 그렇죠. 작가는 그렇죠. 관찰력이 대단해야 되나요? 그래야죠. 그래야죠. 네. 체홉의, 그리고 체홉의 작품 속에서 가장 많이 당연하죠. 등장하는 직업이 뭔지 의사. 아세요? 의사예요. 모든 작품들에서 네. 의사라는 직업이 자기가 잘 나타나고 아니까. 네. 아니까 그쵸. 쓰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그 의사가 의사를 통해서, 하죠. 의사의 입을 통해서란가 작품의 그렇게. 핵심을 그쵸. 말하고 있다고 해요. 아 맞아요. 항상 의사의 역할을 맡은 사람의 의사의 대사가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또 라니 배우님 뭐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뭐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럴까요? 네. 체홉 희곡의 특징을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면 방금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첫째는 전체 작품이 일상성이라는 점이 있어요. 인간의 일상적인 삶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뚜렷한 사건이나 갈등이 잘 안 보여요. 섹스피어의 작품들은 뚜렷한 사건이나 갈등이 존재하는 반면 체홉의 작품은 도대체 큰 사건이 무엇이고 갈등이 뭐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등장인물들이 다양하면서도 동등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보통 작품들은 주연이 있으면 조연이 있고 또 단역이 있는데 체홉의 그 작품 인물들은 그러한 구분이 딱히 중요해 보이지 않는 편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대사가 다가 아니라 숨겨진 이면의 의미들이 다양하게 내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사 속에 숨겨진 내적인 서브 텍스트를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점 때문에 희곡으로서의 가치만이 아니라 무대 위에 공연될 만한 가치 있는 희곡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내적인 의미들을 연출마다 혹은 배우가 다양하게 해석해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준비를 정말 많이 해주셨네요. 그래서 체홉 작품을 해도 같은 작품인데도 다르게 하는 해석하는. 것들을 많거든요. 제가 또 들은 얘기는 체홉 작품은 그때 당시에 지금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로 얘기하자면 그때 당시에 시대적으로는
막장 드라마들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충분히 있을 만한 일들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 체업 속에 나오는 사건들이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도 있지 않았었을까요? 원래 드라마는 막장이 재밌어. 맞습니다. 막장이 최고야. 그래서 그 아까 나은 씨가 얘기했듯이 체업 작품의 특징을 얘기했잖아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그 아이러니야. 체업의 이야기는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연출 의도에 따라서 작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 가정교사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누가 이겼을까? 내가 봤을 때는 가정교사가 이겼어. 왜? 가정교사는 다 알고 있었어. 다 계획된 거였어.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 주인이 보면서 알았지. 그래갖고 아이고 내가 졌구나 얘기하고 가정교사는 돌아서면서 씩 웃으면서 내가 이겼네. 그런 게 아이러니거든. 그런 아이러니가 안톤 체홉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톤 체홉을 좋아하는 거고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멋있게 얘기했죠? 네. 그닥 그런 것 같지 않지만. 네. 네, 오늘은 체육 작품 2편만 읽긴 했지만 저희가 공연을 했을 때는 4편을 총 공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안 읽은 작품도 있고요. 또 그 밖에 또 다른 데서 또 체업을 또 공연을 했었던 우리 배우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또 나중에 저희가 만약에 하고 싶다면 어떤 작품들을 또 하고 싶은지 한번 얘기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정조도 참 재미있는 작품이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 사람들이 보면 되게 공감 많이 하고 재밌어 할 만한 내용인데요. 저는 정조를 2번 했었는데 2번 다 조금 다른 연출이었는데 정말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또 대머리라는 그 단편 소설 되게 제가 좋아하는 건데 그것도 희곡으로만한테만 참 재밌을 것 같은 작품이거든요. 그 우연히 그 극장에 갔다가 그 바로 앞에 상사가 앉았어요. 대머리 상사가 거기다 대고 이제 재채기를 하게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재채기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과하는데 그분은 괜찮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 재채기로 인해서 자기가 잘릴까봐 전전긍긍하다 결국은 자살을 하게 돼요. 너무 불안감에 시달리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너무너무 희극인데 본인한테는 완전 비극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다뤄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뭐 혹시 추천하고 싶은 작품? 뭐 갈매기 새잠 이런 거 안 돼요. 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유 벚꽃동사 이런 거 안 돼요. 하려고 그랬는데 와. 안 돼. 이름도 길어. 그거. 쪽집게네. 아무튼 네. 오늘 이렇게 작품 얘기도 나누고 또 우리들의 또 목소리가 또 진솔한 얘기가 나가니까 또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 달에도 또 어떤 작품을 준비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지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품 읽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재밌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역시 말씀들을 잘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 곡 김동률의 출발 띄워드리면서요. 이제 3월 모든 분들 활기차게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유혹 낭독극장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달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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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